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5년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진 세안대 부총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인수위원회와는 달리 인사 기능 없이 정책만 전담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인수위원회가 이제 없이 바로 국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게 많았었는데 뒤늦게 나온 이제 정책기획자문위원회가 생겨서 이제 다행입니다. 문자 그대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자문하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6개 분과에서는 70일 동안 이제 정책만 이제 그 5년 동안 앞으로 청사진을 이제 수립하는 건데요. 5년 플랜을 짜는데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이제 관료, 교수들 중에 두루 아마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 분과위원회에서 34명이기 때문에 한 분과위원당 한 5명꼴로 이제 배치를 한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워낙 대통령이 바로 조기 대선에 출발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5년 플랜을 단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분야까지 이제 6개 분야에서 전체 5년 동안 이제 플랜을 이제 짠기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제 100일 작전이 너무 중요하다. 100일이 앞으로 5년을 좌우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70일의 활동이 이후 5년간의 국정의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장 70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 국정기획자문위 뭐 좀 어떻게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은 조 장관님 말씀대로 산적해 있죠. 우선은 아마도 그 선거 과정에서 내놓았던 공약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그 주된 업무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뭐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이제 국민에게 밝히게 되겠죠. 눈에 띄는 인물이 그 위원장에 발탁된 김진표 의원 그리고 그 사분과위원회에 그 포함된 박범계 의원 같은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김진표 의원은 경제부총리도 지냈고 또 그 물망에도 오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부처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된 경제와 복지 문제와 관련된 그 분야에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내놓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검찰개혁 문제나 이 사법부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거냐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 성장과 분배 그 두 가지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가 이번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결과에 따라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특히 그 사법개혁 같은 문제만 해도 벌써 이미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검찰 인사를 통해서도 시동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 특히 의회와 어떻게 그 협력할 그런 모델을 내놓느냐가 주목 대상입니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랑 오찬 회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개헌 국민투표가 어떻게 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일단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도 매번 개헌을 시도했지만 항상 집권 중후반기에 어떤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때를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초기에 대통령, 여야, 어떤 지도부와 이제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 의논을 해달라고 했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정부가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3단계로 해서 여야가 합의된 부분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의 의지가 매우 높은 거죠. 다만 이제 이번에 개헌에 시도된다면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 4년 중임제로 할 것이냐, 또 다른 형태로 할 것이냐 문제, 그다음에 중대선거구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선 투표 문제 같은 정말 정치 권력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야 간에 그런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대통령 의지가 워낙 집권 초반에 강하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 개헌의 여건은 좋다라고 제가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예. 뭐 돌이켜 말씀해 주시죠. 보면은 개헌의 문제는 예. 사실은 벌써 오래전 일 같은데 작년 10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시정연설을 한 그 다음 날 이른바 태블릿 PC에 관련된 최신술과 관련된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탄핵의 경랑으로 빠져들었는데 예. 이제 그 탄핵의 결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제 개헌 의지를 밝힌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개헌 의지는 사실은 누구나 다 선거 때 다음번엔 개헌하겠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예.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이 시스템으로는 21세기를 헤쳐나가는데 옳지 않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야 또는 각 당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굉장히 엇갈립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개헌이라는 게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이 되면은 청와대를 향해서 국회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제 압박한 모양새가 됐는데 예. 어제 모임을 통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개헌 특위를 지켜보되 안 되면은 합의된 것만으로 하자라는 말이 곧 예. 합의된 것만으로 하자는 얘기는 정부가 국회가 끝내 단일안을 못 내놓으면 그 합의된 안을 토대로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어서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문제와 별도로 내년도 지방선거가 개헌 찬반 투표가 만약에 된다면 예. 사실은 그거는 언제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보관.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1년 한 1개월 정도 만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네. 그 지방선거가 개헌과 물림으로 인해서 지금 청와대 입장은 그 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함으로써 국민 여론도 여당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전략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들도 그런 여러 가지 각종 복잡한 계산을 토대로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그 가운데 이제 민감한 문제들은 그제죠. 5.18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개헌을 완료하겠다. 넣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만 해도 사실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개헌이 순조롭게 가느냐 아니면은 상당한 진통을 겪느냐 하는 그런 관건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부총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처럼 이 개헌과 관련해서 각 당의 입장차가 있고 네.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서 개헌을 완료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당의 어떤 온도차, 입장차가 좀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이물위한 행진곡을 그 하나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번에 대통령이 참여한 5.18 기념 행사에서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또 인물위한 행진곡을 또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언의 어떤 반대 입장을 이제 표명한 건데 다만 이 5.18 정신의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떤 정파적인 문제를 지금 많이 뛰어넘은 겁니다. 이미 국가 기념일로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에 넣겠다는 5.18 문제뿐만 아니라 부마 항쟁 문제, 그리고 6월 항쟁 문제, 거기다가 이제 촛불 민심까지 다 포함됨을 시키겠다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 지역이나 정파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또 인정을 받는 문제로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강론적으로 워낙 보수와 진보 색깔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정파 간의 그런 이해관계를 잘 조율한다면 또 돌파하고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또 어제 오찬회동에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게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모양은 좋죠. 네, 네.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 예.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현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새는 그건 우리가 칭찬에 인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도 늘 문제가 되지만
특히 경제정책이나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만 하고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그저 그냥 그 말잔치로만 끝나면은 예. 결국은 이게 이 유명무실화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결국 정치라는 것이 양보와 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보와 타협의 묘미를 어느 정도나 발휘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에는 양보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던 게 한국 정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민주화 투쟁 같은 거는 투쟁으로 이루어낸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결과 투쟁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매우 익숙한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하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야당의 그 태도보다는 여당이 어느 정도나 양보할 수 있느냐, 야당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나 담아줄 수 있느냐, 거기에 저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담아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핑계를 걸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될 경우 야당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그게 무사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그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나 양보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성패의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임이 정례화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 있는 경우입니다. 아주 이런 특이한 경우고 아주 정말 새로운 시도인 거죠.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이제 만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슈가 있을 땐 두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설령 이슈가 있거나 의견이 있을 때 다른 견해차가 있더라도 대통령과 지도부가 만나서 티격태격하다 보면 의견이 좁혀지고 새로운 해법이 도출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저는 이제 사실 오랜 동안 이 소통 차원에서 정례화 모임을 정례화를 주장해 왔었고 하나 더 이제 제가 주장해 왔던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청와대 출입 기자회견의 정례화거든요. 그래서 쌍방으로 이슈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대통령과 기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다 보면 국민과 직접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떤 지도부와 대통령과 어떤 정례화 모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사드 문제나 이런 첨예한 문제들도 자주 만나서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또 공통 분모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또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이 되는데 주요 쟁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일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아마 이 총리 청문회일 겁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이번에 상춘제에서 회의할 때 보면 미리 나가서 잔디밭에서 마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영 부인이 또 후식까지 대접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각별히 정성을 들인 이유 중에 하나도 내심 총리 청문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닐까. 박근혜 정부 때도 초반에 총리가 내리 3명이 낙마하는 바람에 완전히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정의 동력을 상실했거든요. 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상춘 회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총리에 관리를 하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내심 벼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들의 병역 문제 같은 부분 이미 이제 소명은 됐지만 이 부분에 좀 더 파헤치겠다. 그리고 이제 총리 이제 부인에서 그림이 구입한 그런 경위나 이런 정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송곳 질문에서 좀 밝힐 건 밝히겠다 이렇게 좀 벼르고 있는 상태여서요. 어차피 첫 청문회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좀 불꽃 튀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총리 청문회는 사실은 이낙연 그 총리 지명자가 지명되고 나서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특별히 언론에 의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 이거 이낙연 총리도 이렇단 말이야? 이런 문제는 아직은 사실은 뭐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쟁점이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어제 그 5당 대표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그 식사를 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협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거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협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뜻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회의 뜻이 청와대에 전달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야당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국회의 뜻이 청와대에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총리가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정책을 이제 수행을 내각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을 할 때에 청와대는 하자 그러고 야당은 반대할 경우에 그때 자 그러면 청와대의 뜻을 따라서 야당 설득에만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과 대화해 봐서 야당의 반대가 격렬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청와대를 총리가 설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의 뜻이 이러하니 대통령께서 뜻을 줘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한 아마 그 질문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그때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그 대답을 할 것이냐. 어떤 각오를 가질 것이냐.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 총리제를 할 확고한 데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진행되는 청문회 좀 지켜봐야겠고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거든요. 뭐 임명되자마자 기자들 사이에서 좀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좀 파격 인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어제 하루 종일 화제된 그런 이제 깜짝 인사였는데요. 한마디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검찰 개혁 나아가서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 천명한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전까지 최순실 사건,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을 어떤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어떤 특검 팀장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수까지 완전히 파괴하면서까지 발탁했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여야 5당이 공통적으로 하나도 의견 없이 공감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시에 제일 강력하게 외쳤던 게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이 더 강력하게 외치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인 거죠. 거기다가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들이 거의 80% 이상 공감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1순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야당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오랜 동안 적폐, 부패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진두지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진하게 묻어난 그런 깜짝 인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확실히 짧게 한 그 말씀 조국 듣겠습니다.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나 그다음에 돈봉투 그 만찬 그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을 그 새로 임명한 것이나 이게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되면서 뭐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죠.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개혁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는데 인사로 검찰개혁을 할 경우에 새로운 검찰 내 새로운 권력을 또다시 만들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제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 최고의 그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에 주고 대신에 검찰이 지금 문제가 된 게 혼자서 검찰만이 모든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만이 모든 사람의 인신구속과 구속이 아닌 걸 결정할 수 있는 혼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소독점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와 협조해서 제도로 개혁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한 것들은 국민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가는데 사실은 인사는 그 양날의 칼이 늘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로 개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